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금값이 치솟으면서 골드바 판매가 중단됐다고 합니다. 눈에 띄는 점은 국내 금값이 국제 시세보다 훨씬 비싸다는 건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돌반지 선물도 이제는 반돈이 아닌 반의 반돈, 더 나아가서 1g짜리 미니 돌반지마저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 들으면 지금이 집에 있는 돌반지를 처분해야 하는 시점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금에 투자를 해야 하는 건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금값의 상승 배경과 전망, 잠시 뒤 경제 포커스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록을 하다 보면 현실에서 놓쳤던 순간들을 차분히 마주하게 될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들의 책장을 채워드리는 시간이죠. 이다의 북마크. 오늘은 기록하기에 관한 책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바 틀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탄핵 찬반 집회도 과열되는 모습인데요. 특히 지난 주말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찬반 집회가 주목을 받았어요. 네, 이 광주 금남로가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거리죠. 그런데 찬반 양측이 모여들었고 그들 사이가 불과 100m 정도여서 일부 소요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성지다 이렇게 불리우는 이유가 있죠. 전두환 신군부에 맞선 민주화 운동 항쟁지이자 계엄군들의 학살이 벌어진 바로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고 이곳에 그 유명한 랜드마크 빌딩은 안에 실탄이 박혀 있거든요. 광주 시민들은 아직도 그래서 계엄이라는 단어에 굉장한 트라우마를 사실상 이제 타지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트라우마를 아직까지 진행형으로 겪고 있는데 계엄을 옹호하러 이제 타 지역에서 찾아와서 여기서 외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 집회에 선봉으로 나섰다고 할 수 있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계속해서 내란을 옹호하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킨 민주당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겠느냐. 이런 폐악질을 알리기 위해 비상계엄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국회에 투입된 군인 수도 기껏해야 280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에서도 탄핵 찬반 집회로 충돌이 있었죠. 네, 사실상 지금 이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집회 같은 경우에는 그 파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하고 광주로는 전한길 씨가 간 건데 서울 집회 면면을 살펴보면 군복 차림으로 참석해서 뭐 계몽령이다 이렇게 외치는 분도 있었고요. 전광훈 씨는 그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관위를 없애자라는 주장을 했어요. 중앙선관위 없으면 그러면 선거는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들이 감독하면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또 여기저기서 들려온 거는 문형배 재판관이 음란물의 황제다라든가 중국 간첩단이 미국으로 압송된 게 팩트로 확인됐다. 이런 주장을 연단에서 외쳤는데 사실 이건 다 거짓으로 판명이 났어요. 문형배 권한대행이 그 뭐 동창 카페에 음란물 올라온 거에 댓글 달았다. 이거는 조작으로 판명이 됐고 또 간첩단이 미국으로 압송됐다. 이거는 그 스카이데일리라는 데서 올라왔던 거죠. 근데 신문윤리위 제재까지 받았던 허위 정보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사실인 양 유포가 되기도 했고 근데 이런 자리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거 참석했어요. 그래서 앞다퉈서 마이크 잡고 헌법재판소를 공격했는데 윤상현, 김민전, 이인선, 나경원 의원 등입니다. 그 탄핵 반대 집회자들은 서울대학교 아크로폴리스 광장으로도 갔는데요. 여기서 그 서울대 재학생들하고 동문들이 막아서면서 좀 충돌이 있었고요. 박종철, 조성만, 조정식 열사 등 그 서울대 출신 민주화 인사 사진이 태극기 깃발에 맞아서 부서지고 찢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재학생들 향해서 빨갱이, 종북 좌파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같이 이제 몸으로 밀쳐내면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 열린 찬반 집회를 두고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이기도 했어요. 네, 일단 야권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불법 계엄으로 계엄군 총칼에 죽고 다친 광주로 찾아가서 계엄을 옹호하는 이들이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일부 개신교 신자들을 전국에서 동원한 건 예수님의 정의가 아니다. 그리고 광주가 찬반으로 쪼개졌다 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쪼개진 게 아니라 광주는 영원히 하나고 피로써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을 했어요. 이런 말이 국민을 극우 세력으로 매도하고 지역주의와 편가르기를 조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에선 왜 하면 안 되냐 이거예요. 광주에서의 표현을 비판하는 것 자체가 반민주적인 발상이다. 라고 비판을 했고, 특히나 좀 자신들의 여론전이 이제 전국적으로 먹혀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광주에서의 목소리가 이재명의 대선 출마를 반대하는 여론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에선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송출돼서 논란이 일고 있죠. 네, 이 영상을 한 유튜브 채널이 차량 화면을 통해서 재생을 했던 건데요. 국민의힘은 사전에 기획된 계획범죄라면서 민주주의와 법치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을 했고, 대통령실은 엄연히 현직 대통령인데 국가 원수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 제작 그리고 유포자들에게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포함해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집회를 주최한 단체 쪽 입장도 나왔습니다. 이게 공식 초대한 단체에서 한 게 아니고 또 본무대에서 나온 영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국에서 모여든 참가자 중에 한 곳에서 집회장 주변에서 차량 영상시설을 이용해서 개별적으로 자의적으로 튼 것으로 알려졌고, 일부 시민이 지나치다고 지적을 하자 곧바로 영상을 멈춘 것으로 안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계속 윤석열 대통령 자진 하야설이 돌기도 했어요. 이게 그냥 가능성이나 어떤 설로 돌다가 윤 대통령 측이 입장을 밝혔거든요. 하야하지 않는다. 근데 하야설이 돌았던 건 사실 탄핵당한 대통령보다는 이제 자진 하야 쪽으로 가는 게 그림 맞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일부 주장이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하야가 아니라고 일축했고, 야권은 도망가는 거다 이렇게 또 반대를 하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하야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 차단을 시도했다는 주장과 함께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어요. 네, 그 단전 단수에 대한 공방이 계속 있었고, 국회 본관의 전기를 끊었다 이런 게 어떤 계엄 문건이라든가 증언들로는 나왔지만 이렇게 실제적인 실체가 영상으로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내란 국조특위가 긴급 기자회견 열고 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그 국회 본관 2층에 7명 군인들이 모여 있다가 이 7명이 지하 1층에 내려가서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지하층에 조명이 다 꺼져버리거든요. 네, 한 명 군인이 보니까 분전함을 열고 차단기를 내리는데, 그 차단기가 일반 조명 차단기, 비상 조명 차단기 이렇게 있는데 두 개 다 내렸고요. 그러자 암흑이 되고 이 단전 상태는 5분 48초간 지속됐습니다. 근데 여기 있던 이 군인들이 7명이죠. 그때 당시에 707 단장, 김현태 단장 포함해서 창문 깨고 내부로 진입했던 계엄군 중에 일부인 것으로 전해졌고, 이게 지하만 단전을 했는데 2층까지 단전을 했으면은 본회의 진행이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 전자 투표도 해야 되고 하는데 아마 계엄 해제가 어려웠을 수도 있는 건데, 이 영상은 지금 수사기관에도 제출돼 있는 상태로 알려졌고요. 다만 헌법재판소에는 아직 증거로 제출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12일에 대국민 담화할 때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했다면 단전 단수부터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전 단수를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던 거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법리적인 해석은 그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도 그렇고 윤 대통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렇게 막아내라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단전 단수는 아니지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라는 표현에서 부하들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한 건지 이런 것들을 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죠. 항변을 할 때 2층은 단전하지 않았고 지하만 단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일단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은 당사자는 단전 조치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탄핵 심판 추가 변론이 예정돼 있죠. 네, 이번 주도 일정이 빼곡합니다. 정말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18일 내일 증거조사하고요. 20일에 증인신문 그리고 최후 변론을 하기 위한 기일을 추가로 진행한 뒤에 곧 심리가 종결됩니다. 9차 변론에서는 이제 윤 대통령 체포 지시 내용, 또 비상계엄 국무회의가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적법했던 건지, 국무회의 절차를 준수한 건지 이걸 볼 텐데 탄핵 재판의 5대 쟁점 이걸 따져볼 거거든요.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표, 군경을 동원해서 국회를 장악 시도했다, 선관위 장악 시도, 판사 체포 지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 건지 양쪽이 증거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입증 취지 설명하고 의견을 밝히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20일에 증인신문을 하게 되는데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안 왔다가 윤 대통령 측이 2번이나 증인 요청을 해서 이번에 이루어지게 됐고요. 그러면 늦어도 27일쯤에 최후 변론 위한 최종 변론이 마무리되면 이렇게 되면 스케줄이 다음 달 중순쯤에 파면 여부 나올 것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요. 이번 주에는 윤 대통령 내란죄 형사재판도 20일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20일에 이날에 첫 형사재판 있고 구속 취소 신문 있고 헌재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이게 다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윤 대통령 측은 이 구속 취소 신문에 직접 출석을 해야 되니까 탄핵심판 변론을 조금 늦춰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조만간 헌재가 이거에 대해서 여부를 결정을 할 것이고 그런가 하면 검찰은 이것도 좀 그 내란하고 다르게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수사를 명태균 씨 구속 2달 만에 중앙지검으로 오늘 또 이송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다가오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한 공세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어요. 네, 오늘 오후 2시에 헌법재판소의 불공정성을 규탄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40명가량이 헌재에 항의 방문합니다. 윤상현, 김기현, 나경원 의원 등 그 예전에 그 관저를 찾아갔던 의원들이 대거 함께하게 되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헌재 공세, 헌재 흔들기도 가속화하고 더 강하게 하고 있어요. 특히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비난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여당 의원들이 헌재 흔들기에 주력하니까 지지자들의 그런 것도 더 거세지고 있는 거거든요. 탄핵 반대단체는 그 문영배 재판관 집 앞까지 찾아가서 규탄 시위를 벌이기로 하고 그 매일 500명이 모일 거라고 경찰에 집회를 신고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 김용현 전 장관하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은 방어권 보장을 앞세워서 인권위에 긴급 구제 신청을 냈는데요. 앞서 인권위에서 이렇게 뒤흔들었던 그 안건이 의결된 일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걸 인권위에서 공식적으로 안건을 의결을 했는데 이 내용대로 그대로 따라서 김용현, 문상호 이렇게 우리도 방어권 보장해달라 이렇게 긴급구제 신청을 내고 헌재 흔들기에 나서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던진 상속세 인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어요. 네,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꺼내든 카드는 상속세 완화 카드입니다. 근데 이재명 표 상속세 완화는 그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산층의 세 부담, 특히나 부동산 상속세를 좀 줄여주자. 보통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서민들이나 이렇게 그런 분들도 상속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거기에 풀어주자. 다만 기업 승계 등에 적용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안 된다. 부자 감세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물가가 오르면 거기에 또 맞는 수준으로 과세 부담 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물가 오르는데 계속 놔두는 게 더 이상하고 일반적인 부가세와는 이건 다르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 내느라 집 팔아야 되는 상황이 와버렸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그리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상속세 개편안은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하느라 그런 기업 물려주는 사람들 뭐 수백억 수천억 원
이런 자산가들을 위한 그 사람들만 이익이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을 하고 있어요. 기업 승계 부담을 완화하는 논의가 상속세 개편에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속세를 과도하게 물리니까 중소기업하고 기업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국민의힘 시각이고요. 특히나 이재명 대표 겨냥에서는 말을 바꿔가면서 쇼하고 있다. 가짜 우클릭이다. 이렇게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여야 합의체 낸다고 했었고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반도체 특별법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이제 상속세 완화 두고도 충돌을 하면서 조기 대선 전에 이런 경제 현안에 대한 합의는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면서 정계 복귀를 시사했어요. 네, 자신의 SNS에다가 어제 지난 2달 동안 많은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머지않아 찾아뵙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전 대표가 공식 입장 낸 거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한 때 제외하고 이제 처음인데요. 책을 또 쓰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책을 내면은 아마 뭐 출판 기념회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고 또 세력을 모으고 이런 자리가 될 텐데 이미 그 전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조갑재 대표 이렇게 원로들을 만나서 물밑 회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나오는 건 맞는데 지금으로서는 시점을 보겠죠. 그래서 아마 적어도 윤 대통령 탄핵 변론기일은 끝나야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지난 주말 독일에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는데요. 북한 비핵화에 나서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어요. 네, 조태열 외교장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타케시 일본 외무상 이렇게 독일 뮌헨에서 외교장관 회의를 가졌습니다. 예정 시간 넘겨서 40여 분간 진행됐다고 하고요. 주로 북한에 대한 얘기가 주를 이뤘는데 이후에 공동성명 발표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암호화폐 탈취를 포함한 악성 사이버 활동, 러시아와 군사 협력 증가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공동 대응 필요성을 표명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약해진 건 아닌지 그런 의구심도 나왔지만 일단은 한미 목표는 기존과 동일하다라는 점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고요. 사실 우리한테 급한 게 관세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고 아무래도 뚜렷한 한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세 나라가 중국 견제를 드러내고 했어요. 타이완이 대만이 적절한 국제기구에 의미 있게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처음으로 표명해서 이 부분은 아마도 앞으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도로 상황은 점점 더 수월해지고 있습니다. 돌발 구간 중심으로 살펴드릴게요. 중앙선지선 김해 방향 대동 분기점 부근에서 사고 났습니다.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차로가 막히면서 부근이 혼잡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고장난 차가 발생했는데요. 안성 부근입니다. 2차로에 승용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2km가량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간선도로 소통 대체로 원활한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두 군데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잠실에서 영동대교, 한남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녹천교에서 창동교 쪽으로 사고가 났고요. 처리 중이라 부근에서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골드바를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죠. 온라인에선 온누리 상품권으로 금을 사모으는 신종 재테크법까지 공유되고 있다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월요일 경제포커스, 오늘은 금값 상승의 배경과 향후 전망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KBS 허유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값이 치솟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대체 얼마나 오른 거예요?
금 하면 돌반지가 일단 떠오르잖아요. 네. 금 한동 그러니까 그램수로는 3.75g짜리가 어제 기준으로 61만 3천 원이 넘었거든요. 1g이 16만 3천 원을 훌쩍 넘긴 겁니다. 이게 돌반지 하나 사려면 여기에다가 세공비, 부가세 이것저것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이제 조만간 70만 원을 넘을 거라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건 금값의 가파른 상승인데요. 지난해 초만 해도 한 돈에 32만 7천 원에 거래됐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금 사려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요즘 뉴스를 봐도 금값 소식이 많다는 것 아마 아실 거예요. 골드바 판매대가 텅 비어버린 귀금속 가게나 아니면 현금 뭉치를 들고 도매급 금 거래소를 방문하는 분들 인터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을 공급하는 한국조폐공사가 골드바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던데요. 이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지난 11일이었는데요. 한국조폐공사가 시중은행들에게 이제 공사에서 제조하는 골드바 판매 중단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체 홈페이지에도 금 원자재 수급 문제로 골드바 상품에 대한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빠른 시일 내 판매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내용의 공지를 띄었다고 하거든요. 이 조폐공사를 통해서 골드바를 수급받는 시중은행들이 곧바로 이제 영향을 받게 됐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KB국민은행이 판매 중단을 선언했고 그 다음 날에 기업은행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네. 조폐공사 외에 다른 업체를 통해서 골드바를 공급받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같은 곳은 판매를 지속하고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제 수급의 차질을 빚게 됐고요. 신한은행은 국내 최대 귀금속 유통업체인 한국금거래소 등을 통해서 골드바를 받는데 이쪽으로 돈이 아무래도 몰리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5대 은행 골드바 판매액을 봤더니 2월 1일에서 13일까지 골드바 판매액이 총 406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제 5대 은행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이렇게인데요. 네. 이게 이제 1월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면 3배, 지난해 같은 기간이랑 비교해 보면 20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구매액이 11일 이 한국조폐공사의 공급 중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12일부터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아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겠지? 나 지금이라도 빨리 사야겠다. 이런 사람들의 구매 심리가 크게 자극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대체 상품으로도 관심이 옮겨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금 관련 금융 상품이 접근성도 높고 관심이 많이 가게 되잖아요. 네. 국내에 상장된 금 ETF가 총 6가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금 현물 ETF는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조폐공사가 골드바 공급 중단을 선언한 다음 날에만 이 개인 투자자 자금이 120억 원 유입됐대요. 그래서 이제 순자산이 1조가 넘게 된 거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 6종을 전체로 보면 한 해 사이에 덩치가 3.7배 커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와 투자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짐작할 만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통장 계좌를 통해서 금을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인 골드뱅킹도 잔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실버바도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금 수요가 이제 은으로 이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2월 1일부터 13일까지 실버바 판매액이 5억 2천만 원을 넘겼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 사실 적게 골드바에 비하면 좀 적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15배 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은 실버바 판매도 이제 공급을 중단한다,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이렇게 고객들에게 안내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금거래소가 실버바 공급이 중단된다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라고 그러네요. 네, 이런 가운데 금값이 오르는 걸 기쁘게 지켜보고 있는 곳이 있다고요. 바로 전남 한평군인데요. 이곳에 황금박쥐상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황금박쥐상은 지난 1999년에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1급인 황금박쥐 162마리가 한평에서 발견된 것을 기념해서 제작됐다고 합니다. 황금박쥐상은 순금 162kg, 은 281kg을 들여 제작했는데 당시에는 재료비에 총 28억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오히려 많이 제기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현재 가치로 보면 대략 금값만 해도 257억 3천만 원, 은값 4억 1천만 원 정도로 평가가 돼서 총 261억 5천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와 비교해 보면 10배 이상
뛴 셈입니다. 네. 2019년에는 3인조 절도범이 황금박제상을 훔쳐가려다가 이제 검거되기도 할 정도로 이제 이게 뭐 이렇게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그 이후로 뭐 방탄 강화유로 보호하고 적외선 감지 장치나 이런 걸로 다 보호를 해서 연간 2,100만 원 보험을 들여서 이렇게 잘 보호하고 있고 전액 보존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일각에서는 한평의 비트코인이다. 금테크의 성공 사례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걸 봤는데요. 지금 온라인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금을 사 모으는 신종 재테크 방법이 공유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왜 재테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 정말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금을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찾아보게 된 건데요. 네. 온누리 상품권이 전통시장 살리기 일환으로 이제 도입된 상품권인데 이 상품권이 그러니까 액면가의 최대 15%를 할인해서 구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상품권으로 전통시장 안에 있는 귀금속 가게에서 금 제품을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만큼 차익이 발생한다는 그 점을 이제 노리는 건데요. 이 최근 치솟은 국내 금 가격에 이 온누리 상품권이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차관은 이제 아무래도 전통시장 구역의 금은방에서 대규모로 이 금거래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다. 근데 이제 한국은행과 협조를 해서 시중의 금값이 오르는데 실제로 이 상품권이 영향을 미치는지는 분석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런 부분까지 규제를 하거나 감시를 강화하게 되면 개인 간의 이제 자유로운 거래를 막게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하겠다. 뭐 이런 입장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별개로 사실 기금속 소매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금값 상승이 마냥 이제 반기지만은 않는 소식이거든요. 왜냐하면 골드바 같은 경우에는 소매업체 같은 경우에 도매업체에서 받아와서 이제 팔아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금값이 한창 상승하다가 보니까 도매업체에서 많이 이제 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네. 또 소매업체는 세공비 같은 게 이제 주 수입원인데 골드바 같은 경우에는 세공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남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어쨌든 현황 파악은 좀 필요한 부분 같고요. 그래서 중기부가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함께 이제 이 소매업체 가맹점 수에 대한 현황 파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금을 사는 건 유독 우리나라에서 금값이 더 비싸기 때문이라면서요. 금 시장에서도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실제로 그래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 국내외 가격 차를 뜻하는 이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용어는 사실 암호화폐 업계에서 많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건데 네. 이제는 이 용어가 실제로 이제 금 시장에도 적용이 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금은 김치 프리미엄과는 거리가 먼 건데요. 왜냐하면 뭐 환금성도 뛰어나고 왜냐하면 국내든 국제든 이게 시세 차이가 뭐 크지 않기 때문에 거리가 멀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내에서 금 투자 수요가 폭증하기 시작하면서 이 가격차가 지금 점점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금 현물 시장인 KRX 금 시장의 시장가가 국제 금 시세보다 비싼 상태가 2주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차가 가장 컸던 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 오후 1시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금 현물 1g이 16만 8,200원이었는데 같은 시각 국제 금 가격이 13만 5천 원대였대요. 이게 이제 뭐 계산을 해보면 24%에 달한다고. 네. 이게 뭐 장 마감 시점에는 소폭 내려가지고 20%까지 축소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 20%라는 수치가 엄청난 거고 네. 이게 2014년 KRX 금시장 개설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금 가격과 이제 국제 가격, 우리 국내 가격 괴리율이 상당한 경우에는 국제 시세가 변하지 않아도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해야 된다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과열된 양상을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또 금 투자 수요가 늘어난 건 추세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제 금 가격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미국 뉴욕 상품 거래소에 따르면 국제 금 현물 가격이 지난 13일 기준 온스당 2,956달러. 연중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다고 하거든요. 이제 31g이 조금 넘는 단위인데 우리 돈으로 426만 7천 원 정도.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곧 3,000달러를 넘을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미 세계 금값과 거래량이 모두 사상 최고를 기록했거든요. 각국 중앙은행의 수요가 많았는데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이 3년 연속 1,000톤을 넘어섰고 지난해 4분기에만도 333톤으로 2023년 대비해서도 급격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보면요. 금값이 이렇게까지 오르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금은 희소하잖아요. 이게 전 세계에 이제 퍼져 있는 금의 양이 24만 톤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미 상당량을 다 파내고 이제 6만 톤 정도만 남아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금을 캐는 비용도 늘어서 채굴량은 해마다 줄어드는데 비용은 오히려 높아지는 셈이죠. 근데 여기에 수요도 폭발하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금값은 원래 대체로 달러가 오르면 떨어지고 달러가 약세면 이렇게 오르고 했는데 네.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는 이게 아예 깨져버린 거죠. 달러가 올랐는데도 금값이 금도 같이 오르는. 뛰는. 예. 그래서 이제 경제가 불안하니까 각국 중앙은행들이 안전자산인 금을 사들이고 있는 거고 미국이 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유럽 뭐 이렇게 가는데 중국도 요새는 여기에 가세를 하고 있다고 해요. 민간 투자까지 몰려서 금 소비량이 세계 1위인데 최근 금 수요까지 올라가면서 뭐 중국에서 홍콩까지 넘어가서 금을 산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네, 그래서 한데 이제 중국이 뭐 아프리카, 남미의 금광까지 투자하면서 금 생산량도 1위인데 수출은 또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나라도 중국에서의 금 수입이 줄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원인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왠지 안전자산을 찾는 사람들의 심리를 좀 자극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언급 안 할 수 없죠. 이제 백악관 복귀를 앞둔 지난해 금 가격이 27% 급등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예고한 대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광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를 했고 이 발표 뒤에 상호 관세랑 뭐 자동차 관세랑 이런 거를 쭉쭉 지금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세 정책이 결국에는 이제 인플레이션과 무역 전쟁을 야기할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이 안전자산에 대한 이 욕구를 아무래도 자극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아무래도 이제 금을 사들이면서 이제 금값이 떨어지지 않고 또 이제 이 물가 상승과 무역 둔화는 모두 이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보니까 이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를 부추기게 된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2022년 시작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미 이 중앙은행들이 금을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했는데 이게 더 공고해진 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일반 가정에서도 금 사서 모으는 게 어려운데 우리 집은 그렇다 쳐도 한국은행은 괜찮아요? 한국은행의 현재 금 보유량은 104.4톤 정도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지난 2013년에 20톤의 금을 추가로 사들인 뒤에 보유량을 저 정도로 그냥 계속 유지를 해왔대요. 이제 그 하느니 보유한 금은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되어서 지난달 말 기준으로 47억 9천만 달러 정도인데 이게 외환 보유액의 1.2% 정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계 추세하는 확실히 이제 반대되는 경향을 보이는 건데 실제로 이제 한은의 금 보유량은 2013년 말 세계 32위에서 지난해 말 38위로 6개 단위나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은에서 이제 얘기하는 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왜냐하면 일단 금은 주식이나 채권과 비교해서 곧바로 이제 현금으로 바꾸기는 힘드니까 아무래도 좀 매력이 떨어진다는 거고요. 요즘처럼 이제 시장 개입이 자주 이뤄지고 있고 외환 보유액이 4천억 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런 유동성이 낮은 금을 더 매입한다는 게 이게 좀 오히려 베팅 같은 거일 수도 있다. 또 여기에 이제 금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안정적인 이런 안전자산으로 여겨지긴 하지만 이게 급등락은 확실히 있어 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1년에는 온스당 1,900달러였던 것이 2015년에는 1,000달러대로 급락하기도 했대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한은이 이 금 시세의 높은 변동성을 경계하는 이런 기류가 강해졌다고 합니다. 한은의 이유는 신중 전략인 것 같고 다만 이제 문이 아예 닫혀 있는 건 아니고 좀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금 추가 매입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금값 상승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금을 대량으로 매입하는 주체들이 아무래도 중앙은행이라서 금값은 앞으로도 이제 더 상승할 거라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제 중론인 것 같고요.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금값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시티
등은 금값이 올해 온스당 $3,000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지속되고 또 공급 측면의 제약도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뒷받침할 거라는 분석인데요. 근데 이제 반면 이 상승 랠리가 영원히 이어질 수는 없다. 이런 반론도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이제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 부과 방침을 철회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관세가 실제 부과될 가능성도 하락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각자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고 좀 신중한 투자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허유진 KBS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표현 가운데 끝판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어떤 면이나 분야에서 가장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나 그런 대상을 가리켜 부르는 것이죠. 예를 들어 청순미의 끝판왕, 단풍명소의 끝판왕과 같이 긍정적인 내용에 대해 말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갑질의 끝판왕 또는 음모론의 끝판왕과 같이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판왕이란 표현이 아직 표준어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끝판이란 말은 고유어 표현으로 끝판에 가서 일이 틀어지다. 이 일의 끝판이 어떻게 날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와 같이 쓸 수 있는데요. 이때는 사태나 일의 경과에서 마지막 판이나 기간을 뜻합니다. 또 바둑이나 운동 경기 따위에서 결판이 나는 마지막 판을 뜻하기도 하고요. 이때는 끝판을 이기다와 같이 쓸 수 있죠. 끝판이란 말과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것으로 회두리판이란 고유어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맨 나중의 판이나 장면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회두리는 여럿이 있는 중에서 맨 끝이나 맨 나중에 돌아오는 차례라는 뜻이고 그냥 회라고만 하는 표현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렇게 하늘 모습은 평화롭고 대기의 질은 깨끗합니다. 북서기류가 유입됐기 때문인데요. 청정한 그 강풍과 또 풍랑에는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바람 동반한 아침 추위가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호남 해안과 전남 동부 내륙 또 경상권 동해안, 제주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 발효 중입니다. 이 해당 지역 분들은 입간판 등을 고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안가에 계신 분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다 물결 1.5에서 4m, 특히 동해 먼 바다는 최대 5m 안팎으로 일겠고 내일까지 전국에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날씨는 비슷합니다. 더 추워지겠고요. 내일 맑은 날씨 속에서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5도 등으로 예상되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도 등 오늘보다 조금 낮거나 비슷하겠습니다.
강원 북부 산지 쪽에 한파특보 내려져 있고요. 내일은 더 추워지면서 특보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겠습니다. 지금 바람이 강하게 부는 동쪽 지역 같은 경우에 현재 건조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그 밖의 지역으로도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4도, 습도는 26%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여론조사와 공천계의 우욕 등을 받는 명태균 씨가 12.3 비상계엄의 방아쇠였다며 특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 넘게 줄며 16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습니다. 다만 관세청은 이 같은 감소율은 설 연휴로 인해 조업 일수가 적은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49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2% 감소했습니다. 수입은 51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무역 수지는 19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 중국 생성형 AI 딥시크의 국내 앱마켓 내려받기 서비스가 지난 15일 18시부터 잠정 중단됐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진 후에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딥시크 앱 잠정 중단은 신규 앱 내려받기를 제한하는 것으로 기존 앱 이용자와 웹 서비스 이용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지난해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0.1%로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한국을 25년 만에 역전했던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1년 만에 다시 한국보다 낮아졌습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한국의 지난해 실질 GDP 성장률은 속부치 기준 2%였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부터 살펴볼까요? 지난 주말에는 날씨가 포근했는데 오늘 다시 추워졌어요. 네, 뒤끝 한파도 물러가고 봄이 오나 싶더니 다시 날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주말만 해도 초봄 같은 날씨에 거리엔 한결 가벼운 옷차림으로 산책 나온 분들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 오늘 날씨가 급변하면서 동장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침 체감 온도는 전국 곳곳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영상 3도, 대관령 영하 2도 등 어제보다 5도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는 한파주의보도 발효됐는데요. 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고요. 또 찬 북서풍이 산맥을 넘으면서 동해안 지역은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건조주의보는 내륙까지 확대됐고 일부 지역은 건조경보로 강화되기도 했는데요. 내일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어서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있습니다. 최근 부산 반야트리 리조트 공사 현장을 비롯해서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죠. 올 들어서만 벌써 5천 건을 넘어섰다고 하네요. 특히 담배꽁초 같은 이 부주의에 따른 화재가 전체 중 절반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일상 속 사소한 실수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요즘같이 건조한 날씨에 꺼진 불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보고 특히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가해자인 40대 교사가 평생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참 분통 터지는 일이죠.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아도 액수만 줄어들 뿐 평생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 연금법상 현법상 내란 혹은 외환을 저지르거나 군용법상 반란, 이적, 국가보안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만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과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받게 돼 있는데, 이외에는 평생 50%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결국 풀어 말하자면 이 가해교사도 경력이 20년이기 때문에 파면이 된다 해도 50% 감액될 뿐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매달 100만 원 이상을 수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이달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사건 직후 직위에서 해제됐지만 오늘 다른 교사들처럼 월급도 받았다고 하는데요. 교육청의 징계가 결정될 때까지 그 기간에 따라 감액돼 계속 지급된다고 하는데,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봉급의 50%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수업에서 배제돼 짜증이 났다며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와 함께 죽으려 했다 진술하기도 했는데, 이런 선생이라는 단어조차 아까운 범죄자가 꼬박꼬박 연금을 타갈 수 있다는 소식에 일각에선 연금 수급권 박탈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일을 계기로 교사들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학교 안전을 강화하는 하늘이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교사들 사이에선 인권 말살이라는 강한 거부 반응도 나오고 있어요. 네, 교원 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관련이 있지만, 성급한 입법은 큰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신질환자들이 특정 직업을 못 가지게 하면 그 직업을 안 가질 것 같느냐,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정신병이 생겨도 병원에 안 가게 된다, 내가 그러느라 병원 가는 걸 4년을 미뤘다라는 내용의 글이 갈무리 되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글쓴이는 비극적인 사건을 막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선 100번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정신질환자 취업 제한 같은 방식이라면 실효성이 떨어질 거라는 뜻이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뒤이어 해당 게시글에는 공감이 이어졌는데요. 한 누리꾼은 할 말을 잃었다며 교사 전체의 정신감정, 병력 공개라니 살인자를 막지 못한 시스템의 문제를 교사의 인권을 말살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다 쓴소리를 남기기도 했고요. 문제가 있는 사람을 효율적으로 제재할 법안을 만들 수는 없었는지, 교사는 사람이 아니냐, 모두 이게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냐, 모든 직종에 적용해도 괜찮느냐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에서 누가 범죄자가 된다, 이 회사 사람들은 다 범죄 가능성이 있으니 전체 정신감정을 받고 혹시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으로 휴직을 하면 복직할 때 심사를 받아야 복직 가능하고, 전문가인 의사의 진단만으로는 부족하니 직장 상사나 동료, 거래처 직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라, 다들 괜찮겠느냐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또 일각에선 하늘이법 제정 이후 오히려 정신질환을 숨기려는 분위기가 만연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조현병의 유병률은 약 1%로 인구 100명 중 1명꼴로 발생하는데요. 국내 25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의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부정적 인식 탓인지 건강보험 통계상 등록된 환자는 10만 명을 조금 넘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시민들은 조현병 유병률이 인구의 1%다.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나, 이 조현병인데 교사를 하느냐, 의사를 하느냐, 이러다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있기는 하느냐라고 묻기도 했고요. 이외에도 정신과에 다니는 당사자로서 얘기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정신질환을 탓하면 더욱더 정신질환을 숨기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될 거다. 누가 밝히고 싶겠나? 하늘이법이 제정된다면 치료받는 교사들이 나타나겠나? 아니면 일을 못할까 봐 정신병을 숨기는 교사들이 더 많아질까? 세상은 예쁘고 좋은 이론만으론 절대 설명되지 않는다며 공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배우 김세론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어요.
네, 배우 김세론 씨가 어제 오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던 친구가 쓰러진 걸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고요. 현재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세론 씨는 9살이던 2009년 당시 100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영화 여행자로 스크린에 데뷔하면서 배우 생활을 시작해 이듬해는 배우 원빈과 사실상 투톱으로 나선 영화 아저씨가 크게 흥행하면서 대중의 얼굴을 널리 알렸죠. 또 여행자에 이어서 영화 도히아로 칸에 다시 한번 초청을 받으며 만 15세가 되기도 전에 레드카펫을 2번이나 밟아 천재 아역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영화와 드라마에서 활약하며 연기 활동을 이어갔지만 음주운전 때문에 발목이 잡혔는데요. 지난 2022년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가드레일과 변압기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일대 상점들이 정전됐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데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놓고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더 큰 비난을 받기도 했었죠. 논란 이후 촬영했던 넷플릭스의 사냥개들의 대부분의 분량이 편집됐고 드라마 트롤리에서도 하차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해 초에는 한창 주목받던 배우 김수현과 얼굴을 맞댄 사진을 SNS에 올렸다 몇 분 만에 삭제해 또다시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고요. 연예계 지인들에 따르면 최근 개명을 하고 새 출발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과거 고인을 향해서 미디어와 대중들이 들이댄 잣대가 지나치게 가혹했던 것 아니냐 이런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네, 음주운전 이후 사실상 배우 활동을 중단한 김세론 씨에게는 수년째 날선 시선들이 날아들었죠.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소식에 동정을 보내던 사람들은 막상 SNS 속 모습이 좋아 보이면 생활고라더니 뭐냐라며 눈치를 줬고요. 본업이 아닌 카페에서 일하는 것조차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파트타임 직원인 줄 알았더니 매니저가 됐다는 등 낚시를 다니며 여유롭게 산다는 등 사소한 개인사까지 입길에 올랐고요. 자신의 개인사에 대해 먼저 기사화를 요구한 것도 아닐 텐데 SNS 속 사진 등은 매번 각 매체 포털 뉴스 메인이 올라 수많은 이들에게 난도질당했습니다. 음주운전과 마약 논란 등 비슷한 잘못을 한 유명인들이 많지만 젊은 여성에게 유독 복귀를 허락하지 않고 잘 나가던 여성의 추락을 더 큰 오락거리로 삼는 여성 혐오적 분위기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순간에 추락한 20대 유명 여성 배우가 그래도 별탈 없는 만만한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대중의 먹잇감이 된 건 아닐까. 여성의 흠결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기강잡기에 여념이 없는 이 사회는 여성들에게 끝없는 자기 검열을 요구하고 위축되게 만들며 종국엔 버텨내지 못하게 만든다. 일부는 말합니다. 근황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자숙하지 않는다 욕을 먹고 조용히 있지 않고 또 SNS를 했다고 욕을 먹기도 하고요. 댓글을 막았다는 이유로 반성 따위는 없다 저격을 당하는가 하면 여러 기사 제목에 유독 많이 쓰인 빗싸기라는 단어도 눈길을 끕니다. SNS를 해도 논란, 사진을 지워도 논란, 또 그대로 두면 그것대로 도끼 운운하며 몰아세우기도 하는데 경찰의 사망경위 수사 외에도 지난 3년간의 시간이 고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감당해야 했던 무게는 또 얼마나 됐을지 돌아보는 성찰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구독 경제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구독 서비스 때문에 이웃집과의 갈등도 그만큼 쌓여가고 있다고요. 네, 요즘 각종 구독 서비스 우리 생활 깊숙이까지 파고들었죠. 택배는 기본이고 세탁물은 물론 쓰레기까지 대신 가져다 버려주는데요.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손쉽게 집안일을 해결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이 서비스 규모만 올해 100조 원대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맞춰 물품을 배송해주거나 세탁물 수거, 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맡아서 처리해주는 구독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면서 오피스텔이나 원룸 주민들 사이 갈등도 잦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피가 큰 세탁물이나 재활용 쓰레기, 택배 상자 등이 복도나 계단을 점령하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인데요. 갈등이 커지는 건 필요할 때만 현관문 밖이나 계단에 물건들을 놓아두는 게 아니라 내내 방치하는 이들이 있어서입니다. 동대문에 있는 한 원룸에 살고 있는 직장인은 현관문이 계단 바로 옆인데 이웃 주민이
구독 서비스 이름이 적힌 커다란 봉지에 재활용 쓰레기를 쌓아둔다며 택배 상자는 보통 하루 이틀 정도면 사라지지만 재활용 쓰레기는 일주일 내내 방치되는 경우도 있다. 몇 번이나 계단에 두지 말라고 했는데도 고쳐지질 않는다. 고충을 토로합니다. 되려 이 업체에서 와서 가져갈 텐데 며칠도 못 참아주느냐, 적반하장식으로 나와 어이가 없어서 제대로 따지지도 못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복도나 계단 등 공용 공간에 세탁물이나 쓰레기 등을 두는 행위 소방시설법상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합니다. 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이 쉽지 않은 만큼 주민 스스로 의식을 갖고 행동해 주셔야겠습니다. 최근 서울대에선 비인기 강의로 꼽히던 헌법 강의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요. 네, 비상계엄 사태로 이어진 탄핵 국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서울대 올해 1학기 수강 신청 결과 헌법 관련 학부 강의 4과목의 수강 신청률이 평균 92.8%로 집계됐습니다. 헌법과 시민교육 그리고 헌법, 시민교육과 헌법, 민주시민과 헌법, 한국 정치사 인문 등 4과목인데요. 지난해 1학기 평균 수강 신청률이 67%대보다 크게 관심이 늘었습니다. 이 3과목은 자리가 꽉 찼다고 하고요. 민주시민과 헌법 과목은 60명 정원에 42명이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이 헌법 강의의 인기는 윤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낼 전망인 만큼 헌법 강의들도 윤 대통령의 탄핵권을 다룰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헌법을 배우려는 학생이 늘어나면서 한국 권력 구조에 대한 이해와 시민의식이 깊어질 것이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볼까요? 소방관들이 119원 기부 릴레이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있다는 훈훈한 소식이에요. 네, 이 재난 현장에서 시민을 지켜온 소방대원들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천 소방본부 소방관들 얘기인데요. 소방관 2,400명이 2019년부터 하루 119원씩 모은 돈이 5년 만에 12억 3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모금액 중 4억 2천만 원으로 화재 피해를 본 집 등 96가구를 도왔고요. 요즘은 지역의 기업이나 일반 시민도 동참하기 시작해서 기부자가 4,500명으로 늘었다고 하네요. 처음 아이디어를 낸 건 인천 소방본부 서영재 소방경이었습니다. 2017년 인천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가장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재빨리 불을 끄고 나머지 가족들의 목숨도 구했지만 무력감이 컸다고 합니다. 가장은 숨지고 집은 모두 불타서 온 가족이 거리에 나앉게 된 걸 보고 우리도 박봉을 받지만 이런 피해자들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 계속 고민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119원씩 모아보자는 아이디어를 냈고 뜻이 맞는 동료 직원들과 함께 시작했다고 합니다. 적은 돈이라도 의미를 담으면 특별할 것 같아서 119원으로 정했다고 하는데요. 인천 소방본부는 서소방경의 아이디어를 키워서 본격적인 캠페인을 벌였고 첫 달에만 소방관 600명이 동참하겠다 사인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인천 소방본부는 2019년 11월 강화도의 발달장애인 재활시설인 강화도 우리마을에 처음으로 기부금 1,000만 원을 전달했는데요. 당시 전기 누전으로 콩나물을 기르는 공장이 통째로 불타버리면서 발달장애인 50여 명이 하루아침에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소방관들이 매일 모은 기부금 1,000만 원은 공장을 다시 세우는 마중물이 됐고요. 기부금이 릴레이 하듯이 이어지면서 전소된 공장은 1년 6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고 하네요. 이를 계기로 더 많은 소방관들이 동참하기 시작했고 이후 인천에서 시작된 119원의 기적 캠페인은 이후 경기, 충남 등으로 번져나가면서 화재로 많은 걸 잃은 시민들에게 또 다른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책장을 알차게 채워드리는 이다혜의 북마크, 시내 21 이다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할 테마는 기록하기예요. 기록하기. 뭐 어떤 기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단 기록이라고 하면 보통 나중에 쓸 목적으로 어떤 사실을 적어 놓는 거잖아요. 네, 요즘에 이제 흔히 디지털 시대라고 하고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마 이게 코로나 때부터인 것 같은데 오히려 아날로그 기록들이 더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동안 인기가 떨어졌던 그런 뭐 손으로 직접 기록하는 그런 일정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뭐 계획하기, 5년 일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록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 있고요. 혹시 5년 일기장이라는 걸 아시나요? 뭐예요 그게? 이게 뭐냐면 그 일기를 쓰는 건데 일기를 한 권에 5년치가 들어갑니다. 아. 네. 근데 보통은 일기장이라고 하면은 그 어제 거 다음에 오늘 거 쓰고 이렇게 쭉 이어서 쓰잖아요. 그쵸. 근데 이 5년 일기장, 뭐 10년 일기장도 있고 3년 일기장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보면은 한 페이지에 하루씩이에요. 근데 그 하루가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이런 식으로 칸이 5년 일기면 5칸이 있고요. 그다음에 10년 일기면 10칸이 있는 거예요. 해마다 1월 1일에는 그 페이지에 한 줄씩 쓰는 식입니다. 오. 되게 재밌죠? 네, 너무 재밌는데 저는 네. 5년 일기라고 해서 그냥 뭐 2023년 1월부터 쭉 가가지고 네네네, 5년 뒤에까지 가는 네. 그런 형식인 줄 알았는데. 네, 근데 한 페이지에 하루. 근데 그 한 페이지에 3년치, 5년치, 10년치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걸 지금 몇 년째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우리가 뭘 하고도 다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5년 일기, 10년 일기에는 사실은 그냥 3줄 정도 씁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뭐 했다. 뭐 누구 생일이었다. 뭐 생일이라서 뭘 줬다.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좋은 일 아니면 큰 사건 같은 걸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면은 작년에 친구들하고 무슨 모임했는데 그날 너무 재밌었어. 근데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오늘치 일기 쓰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작년 이맘때 뭐 했었구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식의 기록이 우리가 물론 일정 관리 저도 마찬가지로 다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는 그날 관리하기는 편하지만 이렇게 한눈에 뭔가를 보기는 어렵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아날로그 기록들을 하는 게 유행이 되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뭐 3년 일기, 5년 일기, 10년 일기 이런 것들도 그냥 다 종이로 되어 있는 실물로 아날로그로 기록을 하는 그런 문화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년 전 오늘, 2년 전 오늘을 뭐 했는지 사실 잘 모르죠. 기억 안 나죠. 네네. 그리고 그냥 일기를 써도 몇 년 전 일기를 들춰볼 일이 솔직히 없어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5년치 일기 이런 거는 그렇죠. 오늘을 쓰다 보면 그때가 기억나겠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고 심지어는 이 5년 일기 같은 거의 장점은 또 뭐냐면 이 기록 자체를 그냥 한 줄 써도 되고 3줄 써도 되고 그냥 칸이 좁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일주일 밀려도 그냥 그날 뭐 했는지만 간단하게 적어놓기만 해도 나중에 내년 이맘때에 보면은 이때 이거 했구나라는 어떻게 보면 리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특정한 브랜드가 아니라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디자인 그냥 보시고 고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자기 기록하는 습관을 쌓아가다 보면 이렇게 단순히 3년 5년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내가 10년 20년을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거죠. 저 지금 당장 사러 가야겠네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이에요? 차혜셀 작가의 괜찮은 오늘을 기록하고 싶어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차혜셀 작가는 SNS에서 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SNS 계정 이분이 처음 이제 시작해서 막 계정을 이제 오픈하고 막 자기 기록하는 걸 올리던 때부터 봤거든요. 근데 이분이 기록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기록하는 거는 정말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아예 책을 내셨더라고요. 보통은 다이어리 같은 걸 쓸 때 이제 어떤 이미 양식에 만들어진 거에 채우기로 쓰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다 그립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노트에다가 그날 그냥 줄 쭉쭉쭉쭉 그어서 일정 정리를 기록하기도 하고 장 보는 걸 기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기록들을 하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묶어서 책으로 낸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100권이 넘는 노트에 일기를 썼다면서요. 네.
어떤 내용을 쓰는지가 정말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은 막상 일기 쓰려고 하면 어제나 그제나 오늘이나 사실 좀 비슷해가지고 쓸 말이 별로 없다 싶을 때가 많거든요. 저도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주말 같은 때 뭘 써보려고 해도 그냥 늦게 일어나서 밥 먹고 치우고 뭐 좀 놀다가 또 밥 먹고 치우고 자고 이제 이렇게만 돌아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실은 뭘 쓰려고 해도 쓸 말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록하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책 대부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의 일상이 별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기록하기 시작하면 내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많이 이제 쓰는 그런 기록 같은 경우는 이제 이분의 경우도 일단 시간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대충 어느 정도에 일어나서 언제 무엇을 하는지를 쓰는 것으로 시작해서 뭐 마트 가서 장을 본다라고 하면 내가 뭘 살지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 이제 그런 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기록한다라고 하면 이제 정말 할 말이 없다.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내가 오늘 들은 음악 이런 건 정말 어렵지 않잖아요. 오늘 들은 음악, 오늘 본 TV 방송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놓는 것만으로도 일단 내가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보통 어제랑 오늘이 비슷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오늘 내가 한 게 없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내가 오늘 본 콘텐츠 같은 거 이를테면은 무슨 어떤 영상을 동영상을 봤다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음악을 들으면서 출근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적어보면 내가 사실은 짬나는 때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또 쓰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일단 당연히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식사 관리 같은 거 하실 때 꼭 하는 게 식단 기록 같은 걸 꼭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뭘 먹고 있는지 얼마나 먹고 있는지를 쓰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는 뭐 내가 사고 싶은 거.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사고 싶은 걸 쓰려면 영원히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럼요. 이 위시리스트를 쓰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그중에서 어떤 게 필요한지를 가리는 눈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냥 처음부터 필요한 것만 쓰려고 하면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내가 갖고 싶은 건 또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써놓고 보고 그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가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는 방식이 기록하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분 같은 경우는 워낙 예쁘게 이런 기록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걸 보고 있으면 이렇게 예쁘게 쓰면 나도 쓰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예쁘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기록이라는 점에서 저는 이런 책 한 권 정도 읽어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직 이제 한 해가 많이 흐르지 않은 시점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뭐 시간표 그리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사실 뭐 차혜슬 작가님은 글씨도 예쁘게 쓰고 잘 꾸미니까 가능한데 저는 일단 동그라미를 잘 그리는 것도 못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경우가 저도 이제 이런 경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본받아서 한번 줄을 그어봤다가 그 페이지를 찢어버리고 싶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자기가 기록을 만드는 데 있어서 너무 기준을 높게 가지고 남들 하는 것처럼 하겠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나를 알아가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록을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한국인 2명 중에 1명이 완벽주의 성향을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새 다이어리 같은 걸 사면 첫 페이지가 망하면 그 책을 버립니다. 왜냐하면 첫 페이지가 망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뭘 써도 기분이 안 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갖고 있는 공책 같은 것으로 활용을 하면서 습관을 들여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재미를 느끼는 데 있어서 정형화된 틀을 따라가는 것은 오히려 재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한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식단 기록이 필요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쇼핑 리스트 관리를 좀 제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기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이제 그 기록을 쌓아가는 것으로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매일의 일상을 어떻게 기록해야 할지는 좀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기록을 넘어서 계획을 좀 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책은 네. 없을까요? 거인의 노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분들이 기록하기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록을 해서 나를 더 잘 알게 됐으면 그걸 가지고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을 계획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1호 기록학자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더 신뢰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저자 소개를 좀 더 해주세요. 김익환 교수님이 이 책을 썼거든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한민국 제1호 기록학자라고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인터넷에서 기록하기로 검색하면 이분 영상이 제일 많이 떠요. 그러니까 이분이 워낙 그런 기록하기랑 관련해서 여러 편의 영상에 출연하시고 방송도 진짜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이 원래는 역사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역사학을 전공하면서 이런 기록하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눈을 떠서 기록하기랑 관련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책이 한 10만 부 정도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책이 10만 부나 팔렸다고 하면 사람들이 기록하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놀랍네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보통은 다 그냥 그날 하루가 너무 바쁘니까 생각하기가 너무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어제랑 비슷하게 오늘 또 살고 오늘랑 비슷한 내일이 좋은 것 같고 이렇게 무난하게 그냥 생각 없이 흘러가는 것만 해도 너무 힘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또 어느 순간에는 야, 이렇게 살 수 없어. 좀 바뀌어보고 싶어. 변화하고 싶어.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보내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되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뭘 해보고 싶은데 나 새롭게 영어 공부 좀 해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이런 기록하기의 방식 중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일단 보라는 거예요. 정말 시간이 없는지. 예, 진짜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기록하기 방법이 이 김익환 교수님이 기록하기 방법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한 계획을 일단 적습니다. 아침에 보통 뭐 내가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까지는 일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몇 시에 퇴근해서 퇴근한 다음에 뭐 1시간 동안 뭐 청소하기, 뭐 1시간 동안 밥 차리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대충의 타임 테이블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 계획한 것과 내가 실제로 그 행동을 하면서 적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이 행동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제가 고질적으로 시간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식사랑 관련된 시간 정리입니다. 이게 저는 밥을 식사 준비부터 치우는 데까지 한 1시간이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천만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다 시간을 직접 측정을 해보니까 한 1시간 반 정도 잡아야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내가 생각하는 이거 하는 데는 이만큼이면 돼라고 생각하는 시간과 실제로 내가 그걸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많은 경우에 아마 많은 분들이 아침에 외출 준비하는 시간일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상으로는 30분 동안 후딱 하고 나가는 것 같은데 그 시간을 측정을 해보면은 전부 걸리는 시간이 뭐 1시간쯤 된다. 그래서 내가 항상 조금 늦게 가. 늦게 도착해. 이런 문제들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시간과 내가 실제 행하는 데 든 시간을 비교해서 내가 어떤 걸 할 때 얼마나 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일종의 반성하는 이 시간을 가짐으로써 내가 어떤 행동을 계획할 때 좀 더
현실감 있게 그 시간을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기록을 하다 보면 어떤 게 잘못되겠고 어디선가 시간이 남는지 어디선가 시간이 부족한지를 알 수 있고 그렇죠. 그걸 알므로 인해서 뭐 삶이 좀 더 풍성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그렇죠.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이 시간 쓰기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퇴근한 다음에 시간이 사라진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은 집에 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집에 가는데 많은 분들이 집에 가서 일단은 그 거실 소파에 약간 기댄 다음에 시간이 약간 순삭되는 경험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네. 우리가 보통 일을 하면서 기진맥진하기 때문에 바로 집에 가서 또 열심히 뭔가를 하기에는 못해요. 예,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활동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를테면 이제 내가 그런 식으로 퇴근한 직후에는 일단 좀 쉬어야 되는구나 같은 것들을 직시하지 않고는 시간 관리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시간 관리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시간을 쓰는지를 기록하는 데서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기록하기에 대한 책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다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듣고 한끼실록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점심 식사 하셨나요? 오늘 먹은 점심 한 끼, 그 안에 담긴 구구절절한 역사까지 맛보고 가시죠. 흥미진진 음식 역사 한 끼실록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식평론가 이용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요즘 고물가 시대입니다. 제가 한 달 만에 종종 가는 순댓국집에서 저녁을 먹었는데요. 그 사이에 1,000원이 올라서 보통 순댓국 1인분에 11,000원이 되었더라고요. 저야 사실 직장인이 아니다 보니까 집에서 밥을 많이 해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식비 부담이 조금 덜합니다만 경무에 시달리시는 직장인 여러분들 아무래도 밖에서 식사하실 일이 많다 보니 참 부담스러우시죠. 적당한 메뉴로 점심 드시고 카페라도 가시면 1인 2만 원에서 3만 원 쓰시는 건 예사인 현실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좋지 않은 경제 상황까지 맞물려서 소위 불황형 소비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꼭 필요한 것에만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려는 경향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저렴한 뷔페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사실 저희 그 세상의 모든 정보팀도 최근 제작자, 출연자 등등 다 모여서 회식을 이런 그 뷔페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레스토랑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때 아주 맛있게 점심을 먹으면서 이래저래 뷔페 이야기를 한번 하면 매우 재밌겠다 생각했습니다. 항상 세모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분들을 더 좋은 곳에 모셨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좀 정말 죄송한 좋았어요. 마음이에요. 오늘은 뷔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는 뷔페가 막 흔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좀 설렜던 기억이 나는데요. 평론가님의 인생 첫 뷔페 경험은 언제셨어요? 네, 사실 제가 아나운서님보다 조금 윗 연배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어릴 때 뷔페라는 건 정말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기억이 맞다면 초등학교 5, 6학년 때 처음 간 것 같은데요. 아직도 그 물에 띄워놓은 버터가 생각납니다. 버터를 이제 한 번에 먹기 좋은 크기로 한 주사위만하게 깍두기처럼 썰어서 물에 넣으면 이게 지방이다 보니까 가벼워서 동동 떠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물에 넣어두면 빵에 딱 발라먹기 좋을 정도로 부드럽게 유지가 되죠. 한편 이제 아이스크림도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뭐 이제 아이스크림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 바닐라, 딸기, 초콜릿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 행복했는데요. 네. 덕분에 과식해서 엄청 힘들었던 건 비밀이죠. 그때와 다르게 요즘에는 뭐 떡볶이 뷔페도 있고 마라탕 뷔페도 있고 뷔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음식을 뷔페에서 먹을 수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마라탕은 애초에 그 뷔페 형식이 굉장히 잘 어울리죠. 재료를 조금씩 담으면 되니까요. 일단 이제 최정상의 가격이 요즘 굉장히 센 호텔 뷔페가 있고요. 샐러드바, 또 중식, 한식, 일식 뷔페, 피자 뷔페, 돈가스 뷔페, 떡볶이 뷔페, 그리고 라면 뷔페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난 한 10년 정도 동안 인기를 굉장히 꾸준히 누려온 딸기 뷔페도 빼먹을 수가 없죠.
딸기 뷔페를 비롯해서 호텔 뷔페는 정말 가격이 어마어마하던데요. 평론가님 이런 고급 호텔 뷔페도 종종 가세요? 네, 요즘 호텔 뷔페는 물가를 반영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에 제일 비싼 호텔 뷔페를 갔었는데요. 네. 또 그 사이에 한 10,000여 원이 올라가지고 이제 저녁 식사는 뭐 2,000원에서 한 20만 원에서 한 2,000원 정도 빠지는 수준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이제 그 생활인으로서는 먹는 양이 사실 많이 줄기도 했고요. 또 과식이 싫어서라도 이제 요즘은 뷔페를 잘 안 가는 편입니다만 그래도 이제 음식 평론가이다 보니까 직업인으로서 네. 가끔은 가봅니다. 물론 이제 그 요즘 시쳇말로 내 돈 내 먹이다 보니까 출혈이 좀 크죠. 네, 이렇게 비싼 가격이지만 연말이나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호텔 뷔페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정말 찾는 분들이 많던데요. 그러니까 평론가님은 뷔페 자체를 크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신가 봐요. 네, 이제는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온갖 음식들을 한꺼번에 맛볼 수 있다는 점이 뷔페 매력이죠. 또 직접 음식을 가져다 드시다 보니까 격식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맞물려서 요즘처럼 이제 밸런타인데이나 졸업 입학철 아니면 말씀하신 크리스마스나 네. 또 생일, 결혼기념일 등등에서도 다른 음식점보다 뷔페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호텔 뷔페를 보면 금요일에는 저녁, 또 주말에는 점심과 저녁 모두에 1, 2부로 나눠 한 2시간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엄청나게 많이 먹을 수 있지도 않은 데다가 사실 뷔페가 가격이 높더라도 질보다 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자주 찾진 않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텔 뷔페 저녁이 지금 거의 20만 원 수준이거든요. 그럼 이제 양식은 좀 그렇더라도 맛있는 한식을 아쉬움 없이 즐기고도 예산이 좀 남을 만한 수준이에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한국에서 최고급이라고 할 수 있는 호텔 뷔페에 갔다가 뭐 실망한 경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거 가성비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호텔 뷔페는. 그럼 이 뷔페는 언제 어디서 시작된 외식 문화인지 궁금해요. 네, 아무래도 이제 프랑스가 이제 서양 미식의 종주국이다 보니까 뷔페 또한 프랑스에서 비롯되었다. 뭐 그런 주장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 뷔페는 스칸디나비아 그러니까 북유럽의 스웨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네. 이제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이 스웨덴 기원설도 두 갈래로 나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8세기 바이킹의 식사 형식에서 비롯되었다는 그런 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유럽에서 오랫동안 유행했던 식사의 형식이 16세기 스웨덴에서 자리를 잡았다.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럼 최초의 뷔페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펼쳐놓고 먹었다는 점에서는 지금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렇게 그 모든 음식을 한 번에 내는 방식을 전문 용어로는 공간적 전개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한상 차림이 여기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 반대로 요리가 하나씩 시간차를 두고 나오는 코스 요리 같은 경우 시간적 전개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8세기 바이킹의 기원설의 경우에는 음식을 이제 그 판자에 푸짐하게 올려놓고 아주 양껏 먹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 재미있는 건 이런 기원설 때문에 일본에서는 뷔페를 바이킹이라고 합니다. 네. 재밌죠. 한편 이제 16세기 기원설은 뷔페가 일종의 술상이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스웨덴의 전통주라 할 수 있는 브란빈이라는 술과 함께 많은 음식이 차려진 이제 말하자면 술상이 뷔페의 기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술상을 브란빈이 차려진 식탁이라는 의미의 브란빈스 보르드라고 불렀고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술인 브란빈이 중심이 되는 형식에서 각종 음식이 중심이 되는 말하자면 식사 위주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18세기로 접어들면서 스메르고스보르드 발음이 어렵습니다. 라는 양식이 탄생했죠. 그래서 이제 스웨덴이 아무래도 이제 유럽에서도 좀 북쪽에 있다 보니까 멀어요. 실제로 가보셔도 굉장히 먼데요. 외국에서 굉장히 먼 걸음을 해서 찾아와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오는 분들에게 음식을 최대한 많이 또 극진하게 대접하자 그런 취지에서 스메르고스보르드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뷔페는 프랑스어에서 온 말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 봐요. 그건 맞습니다. 이제 스웨덴에서 스메르고스보르드가 자리를 잡는 한편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식사 형식이 인기를 끌었는데요. 역시 같은 18세기에
음식을 이렇게 사이드 테이블 옆에다 이렇게 두고 먹는 테이블에 잔뜩 차려놓고 이제 서서 식사를 했는데요. 이 사이드 테이블의 이름이 바로 프랑스어로 뷔페였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결국은 식사 형식의 명칭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죠. 그러니까 손님이 여러 음식을 골라서 담는 지금과 같은 형식은 아니었던 거네요. 네, 스웨덴과 프랑스를 거쳐서 뷔페가 이제 미국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미국에서는 역사를 보면 이 뷔페와 같은 식사 형식의 기록이 1873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즐겨 먹는 음식을 직접 가져다 먹는 그런 뷔페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 웨이터라고 하죠. 접객원이 음식을 손님에게 일일이 가져다 주는 형식이었는데요. 네. 이제 그러한 형식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1912년 제5회 하계 올림픽을 진행하면서 유치하면서 뷔페 문화가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예나 지금이나 올림픽은 이제 굉장히 가장 큰 국제 친선 행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외국인들이 스톡홀름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스토랑들에서는 원래 자기네 나라의 전통이기도 했고 또 한꺼번에 많은 이들을 대접하기 쉬운 스메르고스브루드를 활용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자체도 자체지만 많은 세계인들이 찾아와서 스메르고스브루드를 처음으로 경험했던 거죠. 그런데 뷔페 문화는 미국에서 많이 발달했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1912년 스톡홀름 올림픽이 일어나고 27년 뒤에 1939년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스메르고스브루드가 소개됩니다. 엑스포, 그러니까 이제 세계 박람회가 뉴욕에서 열렸는데요. 이게 굉장히 역사에 남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행사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스웨덴이 새 왕관 레스토랑을 설립을 해서 이제 회전하는 회전 뷔페 스메르고스브루드를 선보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미국 사람들에게 노출이 된 겁니다. 이런 형식의 식사가 있구나, 좋다. 근데 이제 뭐 미국을 가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정말 말도 안 되게 식재료가 풍부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짓수가 많은 식사 형식과 풍성한 식재료가 맞물리니까 이 뷔페 형식이 폭발해버릴 여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사막에 세운 도박 도시 라스베가스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역사를 이제 되짚어보면 1946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날 밤 이제 라스베가스 최초의 카지노 리조트 가운데 하나였던 엘 렌초 베가스의 홍보 담당자였던 허브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이제 허기를 느낀 겁니다. 밤에. 그래서 이제 그 리조트의 레스토랑 한쪽 식탁에 콜드컷이라고 하죠. 그 이제 뭐 차가운 햄이나 치즈 얇게 점인 것들. 자, 이런 것들을 먹고 말하자면 이제 스메르고스보르드를 차려서 발음이 참 어렵습니다. 차려서 먹고 있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레스토랑에 찾아온 손님들이 저거 맛있어 보인다. 나도 좀 먹게 해달라. 나도 먹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맥도날드가 홍보 담당자이다 보니까 분위기를 파악한 거죠. 언제나 음식이 차려져 있는 뷔페 레스토랑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하다가 언제라도 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흐름이 끊기지 않고 더 많은 돈을 도박에 쓰겠구나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있던 레스토랑의 한쪽에 조그맣게 뷔페를 차려뒀는데요. 이게 이제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렇게 등장한 뷔페 레스토랑 가격은 얼마였어요? 이렇게 처음 시작한 뷔페가 잘 돼서요. 그 엘 렌초 베가스에서는 버카루라는 상호의 뷔페 레스토랑을 본격 개업했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으로 따지면 24시간 내내 영업을 하는 All You Can Eat, 말하자면 무제한 특선 뷔페의 기원이었죠. 입장료가 당시 기준으로 $1, 물가를 반영하면 요즘 돈으로 21,000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엄청 저렴하죠. 자, 이 가격은 사실 손님을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 책정한 것이라 많이 와서 먹으면 먹을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였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사실 큰 그림을 보았을 때 상관이 없었던 것이 뷔페에서 밥을 먹으니까 손님들이 식사를 위해서 카지노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으로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게 되고 이 모든 걸 다 합치면 카지노의 이득인 것이죠. 이렇게 카지노에서 시작된 뷔페 레스토랑이 점차 퍼져나간 거네요. 네네. 이처럼 이제 엘 렌초 베가스의 뷔페를 통한 이 성공 전략이 알려지자 다른 카지노 또한 이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비에 뷔페 레스토랑을 포함시킨 것이죠. 이렇게 뷔페가 라스베가스를 완전히 휘어잡고 미국 전역으로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그렇게 전성기를 맞은 뷔페 레스토랑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시즐러입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시즐러는 원래 1970년대에 샐러드 바로 문을 열었다가 뷔페로 변신해서 1980년대에 큰 인기를 누렸죠. 스웨덴에서 시작돼서 미국에서 확산된 게 뷔페라는 건데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또 궁금해요. 미국이나 유럽권에서는 뷔페 레스토랑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네, 사실 제가 2000년대 초반부터 10년 조금 못되게 미국에 있었는데요. 이때는 뷔페 레스토랑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렴하게 이것저것 잔뜩 먹을 수 있는 뷔페 프랜차이즈가 아주 잘 됐습니다. 뭐 미국 음식도 미국 음식이지만 중식 뷔페도 엄청났거든요. 네. 네네. 하지만 2000년대 말이 되면서 이렇게 소위 가성비가 좋은 뷔페 문화가 조금씩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이상하게 인기가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유명한 사업체들이 다 파산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뭐 조금 숨을 돌리고 다시 우리 재기를 해보자. 그렇게 그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때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시국이 터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한풀 꺾여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가뜩이나 그 당시에 이제 돌아보시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음식점이 위험하죠. 그래서 장사를 못했습니다. 많은 음식점들이 망했고요. 그런데 이제 음식을 다 공간에 노출시켜 놓고 모두가 덜어먹는 뷔페라면 더 위험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도 라스베가스는 처음 뷔페 레스토랑이 시작된 곳이니까 좀 다르지 않았을까요? 네, 라스베가스는 아무래도 뷔페가 이제 카지노에 딸려 있다 보니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요즘 뭐 이제 경쟁이 붙어가지고요, 점점 더 이제 눈높이가 높아지다 보니까 음식이 점점 더 고급화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뭐 요즘은 뭐 엄청나다는 말도 무색할 정도로 규모도 크고 메뉴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즘에 그 라스베가스 뷔페에 보시면 세계 3대 진미라고 하는 그 캐비아, 철갑상어 알이죠. 뭐 이런 음식도 그냥 대수롭지 않은 듯 나오고요. 뭐 일식, 중식, 양식을 한꺼번에 다 아울러서 준다거나 또 이제 소 갈비짝을 막 커다란 것을 통으로 구워서 로스트라고 하죠. 썰어주기도 하고 또 브런치 뷔페도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최대 $80 정도, 그러니까 요즘 가격으로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시면 뭐 11만 5천 원 정도가 최고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 최고급 호텔 뷔페 가격이면 뭐 배 터지게 드시고 또 좀 돈이 남는 거죠. 도박하시고. 자, 뭐 그래서 뭐 유명한 리조트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뭐 벨라지오랄지 윈, 시저스 팰리스 이런 리조트의 뷔페에 가시면 손해 보는 기분은 절대 안 되실 겁니다. 가보고 싶긴 한데 비행기 값이 비싸서 네네, 갈 수가 그렇습니다. 없을 것 같네요. 자, 이 뷔페 문화가 우리나라에는 언제 등장한 거예요? 이게 재미있는 게 우리나라의 뷔페도 나름 북유럽의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내의 스칸디나비안 클럽이 한국 최초의 뷔페인데요. 상호만 들으셔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북유럽 분위기를 물씬 풍깁니다. 이제 당시 6.25 전쟁 당시에 의료 지원을 해주었던 스칸디나비아 3국, 즉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의료진의 구내 식당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의료인만 이 식당을 찾다가 입소문이 났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메뉴도 훈제 연어랄지 소금과 식초에 절인 청어, 뭐 조개 수프 이런 것들을 냈는데요. 이제 입소문이 나면서 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도 막 즐겨 찾는 그런 명소로 전성기를 한참 누렸죠. 우리나라 최초의 뷔페는 병원에서 시작됐던 거네요. 그런데 지금도 이 뷔페가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 뷔페가 이제 1958년에 개업해서 아무래도 한참 동안 뷔페 레스토랑이 흔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 인기를 많이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1990년대에 뷔페가 점점 늘어나고 대중화되면서 경쟁이 심해지니까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이제 2003년에는 사스,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의심 환자가 바로 옆 중앙의료원에 입원했는데요. 이 뷔페 식당의 사진이 보도되면서 예약이 무더기로 취소되는 해프닝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사정이 나빠져서 마지막 3년 동안은 임대료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2012년 5월 31일에 폐업을 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뷔페를 꼭 다시 열겠다고 했지만 뭐 지금 10년이 훨씬 더 지났습니다만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 뷔페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뷔페는 어디예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가장 오래된 뷔페가 된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의 아리아가 있습니다. 아리아는 이제 신라 호텔이 1979년에 개관했고
1980년에 문을 연 워커힐 뷔페보다도 10년을 앞서갔는데요. 그러니까 오래됐죠. 그러니까 원래 갤럭시로 문을 열어서 카페 로얄이라는 상호로 또 이제 리뉴얼을 했다가 2008년에 대대적인 공사를 거쳐서 오늘날의 상호로 자리를 잡아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뷔페가 상당히 비싸서 가기 힘든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 호텔 뷔페 외에도 저렴한 뷔페들이 많잖아요. 이런 뷔페가 등장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네네, 대중 뷔페의 말씀이신데요. 대략 1980년대 말에 등장해서 1990년대에 이미 자리를 확실히 잡았습니다. 이제 당시에 신문 기사를 찾아보면 독일식 생맥주집인 호프하우스가 인기를 누리면서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하자면 이제 호텔에만 있었던 뷔페의 대척점으로 대중적이고 부담이 없는 대중 뷔페가 탄생을 한 거죠. 이를테면 이제 저녁에 맥주를 파는 가게들이 손님이 없는 낮 시간에는 점심 뷔페를 운영한다거나 돌이나 환갑 등 각종 잔치를 위해 특화된 행사장형 뷔페도 탄생했습니다. 사실 뭐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저도 1990년대 말에 군 제대 후 복학하기 전에 이제 후배네 집에서 운영하는 이런 뷔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후 패밀리 레스토랑 빕스 등을 시작으로 뷔페 레스토랑들이 막 생겨났죠. 샐러드 바나 무한 리필집도 등장했고요. 네, 함께 실로 오늘은 뷔페 이야기 함께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